최근에 그 소시오패스 발언으로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으셨어요. 또 그와 연결해서 원희룡 후보가 아주 MBC 라디오 방송 대형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아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그 유튜브 채널도 봤고 MBC 라디오 방송의 그 아주 격한 설전도 보긴 했습니다만 저 어쨌든 그걸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뭐 작정하고 하신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자랑 이렇게 주고받으시다가 네네. 물어봐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네네. 이제 반응을 한 거죠. 하게 되신 거죠? 네, 반응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그 이제 발언의 파장이 좀 컸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당시 발언이 그 사회자가 이재명을 지킬과 하이드 그때가 뭐 이런 이제 사람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날 국감이 있었어요. 네. 그 대장동 관련한 국감이 있었는데 네. 이제 왜 흐흐흐 네, 예 네. 웃는 그거를 뭐 14번인가 뭐 네, 이렇게 맞아요. 했던 네.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그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 모습은 이제 지킬과 하이드 내지는 야누스적인 이제 그런 모습 아니겠냐. 네. 뭐 예전에 보였던 뭐 형수님 욕설이라든지 네. 뭐 여러 이제 실제 그거는 뭐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진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어떻게 그게 진단이 되겠습니까? 직접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이제 반응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또 그 이제 여파나 파장이 네. 우리 사회에 좀 컸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일부는 사실은 좀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네. 다 그렇게 생각했던 얘기를 해줬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어쨌든 원희룡 후보께서 이제 그 발언으로 MBC에서 이렇게 설전이 오간 이후에 또 뭐 인터뷰나 SNS 글을 보시면 대통령에 대한 정신 감정은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견을 보이셨더라고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인데 그런데 어쨌든 저거는 좀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그 근거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보신 건가요? 근데 이제 또 그날 할 얘기가 좀 많이 이제 생기네요. 그렇긴 한데 그 최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이 이제 발간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 번역도 돼서 네. 한번 또 기자님 혹시 기회 되시면 네. 또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신과 우리 전문의 그리고 특히 이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본질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거에 기반한 저희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윤리 규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윤리가 까다롭죠. 저희 네. 소위 흔히 뭐 히포크라테스의 선선이 이런 네.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는 인도주의적 관점,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정말 모든 생명이 존귀하고 네. 그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을 우리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직업의 윤리를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인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히 정신과적인 네. 어떤 견해에 대해서 공인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소위 이제 골드워터 룰이라는 네. 그것도 또 미국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그게 이렇게 한 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분이 보였던 여러 행동들 네. 그리고 그 행동이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의 행동일 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너무 분열시키고 나라를 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위험한 네. 뭐 심지어는 뭐 핵전쟁이라도 불사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네. 그 정신 상태로는 이런 어떤 불안감들이 고조되면서 우리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미국의 또 심리학자들이 엄청 고심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위험한 인물이 네. 우리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네. 경고를 해야 되는 네. 워닝 사인을 보내야 네. 되는 게 우리의 전문가된 참된 도리다라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경고의 의무.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우리 대통령의 신체 건강도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처럼 네. 정신 건강 역시 네. 국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데 저희는 네.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검증받고 또 뭐 원하시면 또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또 정신적인 평가 네. 또 그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리스크가 있는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네. 좀 이참에 좀 제도화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잖아요. 군 통수권자이고 또 핵으로 무장한 적을 대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이적성 여부 아니면 두 번째는 진짜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소시오패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맡기에 맞는 사람인가라고 판단을 할 때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이 가능한가 아니면 선악 구분이 되는가 아니면 피하 적과 적과 아에 악은 그러니까 대한, 피하 구분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세 개는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했을 때는 이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겠죠. 어떤 선악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근데 그 선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악이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 기자님께서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랑 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엄중한 공적인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퍼블릭 마인드, 이렇게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네. 이 국가라는 게 우리 5천만 국민의 어떤 생존과 앞으로의 또 미래와 이것들을 담보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공감이 안 되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든 그리고 타인의 것을 이용하고 탈취하고 타인을 괴롭혀도 근본적으로 양심이나 죄책감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네. 의도적으로 하는데 의도적으로 해도 아무런 그거에 대한 가책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에 많은 자산들이 있고 네. 또 실제 어떤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이 여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쓸 건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이거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활용돼야 되는 건데 네. 그게 국민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일말의 어떤 죄의식이나 네. 양심의 가책이나 이게 없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진단을 내린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잘 모르잖아요. 직접 만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향성에 대한 네. 얘기를 네. 이제 좀 애둘러 사실은 네. 한다고 했던 건데 이참에 우리나라에도 네. 한 번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의 장이 네. 좀 되고 네.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네. 좀 깊이 가져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그룹 네. 지지층에 대해서도 네. 이게 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지지층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은 뭐라도 할 것 같다라는 믿음? 그런데 뭐라고 한다라는 게 아니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어. 그냥 다 어떤 공통의 파멸? 나보다 잘난 사람도 싫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싫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는 어떤 욕구, 분노 이런 게 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그게 걱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한 사회에 그래서 특히 우리 보수가 저는 이제 좀 더 따뜻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 많이 보듬고 특히 이제 중산층이 많이 두터워져야 우리 사회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빠르게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이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특히 저희 이제 후보만 해도 그 기회의 사다리를 타서 정말 어린 시절 가난하고 가난했지만 이렇게 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다리가 없어지는 사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양극화가 고착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네. 그리고 나의 우리 자녀들도 흙수저일 것 같고 이 삶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상당수가 어떤 걸 꿈꾸게 되냐면 이 세상의 판을 한번 좀 네. 뒤집어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마음을 충분히 네.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쪽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또 사회가 빨리 이 중산층을 빨리 복원하고 네. 또 이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만 네. 훨씬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고요. 그래야 아마 그런 분들 지지하는 네. 분들 층도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소시오패스 발언 때문에 방송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원희룡 후보께서 보통 이제 토론회 하시면 굉장히 차분하게 네, 본인의 네. 정책이나 굉장히 이런 합리적이죠. 것들을, 예, 뭐 신사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유독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쪽 여권 지지층에서는 뭐, 분노, 뭐 조절에 분노 문제가 조절장.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네. 근데 제가 좀 느꼈던 포인트가, 왜 저렇게 화가 났던 부분이 어디였을까?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상대 쪽에서 네. 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뭐 학회에서 제명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의 발언에 굉장히 폭발하신 것 맞습니다. 같았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40년 같이 있으면서 저한테 뭐 화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우스개로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 제가 잘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온순하죠 기본으로는. 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본인이 분노를 확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표출했던 장면이 두 장면입니다. 하나가 그 장면이고요. 네. 또 한 장면이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5분 정도가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 사실 더 많을 너무 겁니다. 진짜 안 알려져서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합동 분향소를 네. 이렇게 차려서 합동 분향소를 차려서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를 네. 이제 경찰이 막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후보가 막 격하게 우리 이제 경찰들한테 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죽음이 너무 슬퍼서 이거를 분양하겠다는 왜 막느냐라고 한번 이제 분노 표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그 방송 사고인가요? 그게 MBC인가요? 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네. 거기에서는 이제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회에서 뭐 제가 경고받을 사항에 또는 제가 의료 윤리를 위반할 사항의 어떤 행위였지는 않고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됐다면 정치인 아내라는 점 때문에 네. 제가 전문가로서 그런 발언했다면 아마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랬던 거고 그래서 뭐 의료 윤리든 아니면 뭐 저희 학회에서 뭐 경고든 전혀 없는데 그 일이 딱 터지니까 그 이제 일종의 좌파 언론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언론에서 제가 학회 구두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뭐 마치 큰 무슨 뭐 이렇게 윤리를 위반한 것처럼 기사가 나고 허위 기사죠. 네.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받아서 민주당에서 이거는 뭐 허위사실 공표로 뭐 고발하겠다 뭐 무슨 뭐 학회에 뭐 경고를 받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맞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학회나 전문가 집단은 민간 집단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거고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그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굉장히 학술적인 목표로 열심히 연구하고 깊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집단인데 그거를 민주당이 무슨 권한으로 그 학회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언론이며 민주당이 네. 그 대응하는 방식에 네. 사실은 좀 헉했고요. 근데 사실 뭐 놀라웠어요. 5년 내내 그렇게 돼왔죠. 그러니까 저게 분노의 포인트가 아니 이게 독재 아니면 뭐가 독재죠. 독재냐 맞습니다. 그런 뜻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5년 동안 뭐 언론이든 뭐든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툭하면
톡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거 이게 너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당해봐서 얼마 전에 정말요? 얼마 전에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만. 아니 기자님이 뭐 고발 다 그니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게 기자님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20대 때 저희는 일반 대학도 다니고 민주화 운동 대학도 다녔는데 네, 그때 네. 정말 독재가 옳지 않기 때문에 네. 불의에 저항해서 했는데 정말 그 독재의 기억이 다른 방식의 독재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때문에 네. 본인이 20대 때 정말 그 출세길을 마다하고 네. 운동권 대학을 다니게 됐던 그 시절을 다시 데자뷰처럼 연상이 되면서 이번에 그 분노 폭발의 지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 상대방 후보들이 뭐 원희룡 뭐지 분노 조절 장애 어쩌지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기자님 이제 화 있잖아요. 분노라는 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화를 내야 돼요. 분노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잘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동력으로도 네. 그 화가 네. 그 분노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런 독재적인 발상에 대해서 네. 분노할 때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진 뭔가 두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당연히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당연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 여기에 툭하면 고소고발을 얘기하고 네, 아니 그때 저는 협박성 그때 발언이 그거 나오고 사실 하니까.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그때 그 기본소득이 네. 어떤 이 복지뿐만 아니라 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세연구원인가요? 네. 어디서 그렇지 않다. 네. 경제 활성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가 네. 이걸 냈더니 그 연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거의 그 공격하는 걸 제가 보고 그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아, 이분들은 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또 그 전문가 집단은 사실은 철저히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또 연구에 기초해서 네. 정말 객관성을 갖고 하는 건데 그 객관성 가진 데이터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 생각하고 다르면 본인 생각이 뭐가 잘못됐고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게 함축하는 바가 뭔가 함의가 뭔가를 새겨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를 그 연구원을 공격하는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그래요. 되어 온 게 뭐 대표적으로 탈원전, 뭔가 과학과 사실을 무시한 맞아요. 어떤 맞아요. 정책의 추진, 맞아요. 이런 게 계속 탈원전도 뭐 너무 아쉽죠. 사실은 반복되어 온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영화 한 편 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긴 그래서 저는 하는데. 요새는 역시 대통령이 되실 분은 네. 앞으로는 아무래도 많은 분야에 대해서 좀 지식적인 부분도 좀 뛰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당연하죠. 옛날 같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뭐 밑에 다 맡겼으면 밑에서 네. 알아서 한다. 이런 네. 차원으로는 도저히 문제 해결을 해갈 수 없는 그런 단계인 네.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